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법 수업을 오랫동안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촬영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이수천 상법 혹시 유명하죠. 많이들 봐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2019년도 공인회계사 상법은 제가 시간관계상 못하고 세무상법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세무상법에서 2019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상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 상법이고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상법이고, 그죠? 그치? 기출문제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그죠?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다면, 2019년도 세무상법 기출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1차 시험이. 1차 시험이 이제, 그죠? 자, 이렇게 과목이 나눠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쪽이 하나가 시험이 나오고, 회계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법이 이제 시험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나오고요. 그죠? 법 과목 중에서 뭐 이렇게 이제 택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이때는 이제 민법 또 뭐가 나옵니까? 그죠? 상법, 그치? 좀 줄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그죠? 이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데, 요즘 이제 행소법 문제들이 조금 난도가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행정소송법 수업을 해서 다른 강사들하고는 아마 차원이 다를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있던 학원에서 그지 강사가 뭐 어떤 강사가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제 근황을 들으셔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노량진에서 박문강에서 상법이 아니죠. 세법하고 헌법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박문강에서는 저를 뭐 많이 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좋아졌고 법과목의 강사들을 이제 봅니다. 법과목 중에서 이제 태기를 하는데 법과목 강사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법과목 강사들의 수준이 낮습니다. 제가 이제 헌법 수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거를 맨날 판례만 컨트롤 CV에서 답안지를 좀 작성을 해놓고 그죠? 여러분이 판례를 안 해오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떨어진 것처럼 그치? 강의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이 참 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박문각이라는 곳에서도 저를 헌법의 이제 메인 강사로 이렇게 자리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하면 뭐 시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너무 이제 이쪽 회계학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은 분명히 다른 건 뭐예요? 세무사 시험은 회계사 시험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회계학도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항상 공부를 할 때 기출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또 심지어 이제 세법입니다. 세법은 거의 뭐 이론 쪽이 7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도 아직도 회계사 수업을 하는 강사들의 강의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세무사 세법의 경우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뭐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도 조세범처벌법이에요. 그런 거라도 알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이론이 70%고 계산형이 한 30%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국기, 국증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세무사가 돼. 그러니까 뭐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법과목도 당연히 뭐예요? 혹시 상법을 하든 민법을 하든 행소를 하든 얘네들은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역시 그거는 진짜로 세무사 시험에도 어울리지 않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듣고 잘 공부하시고 제가 이제 상법과 행정소송법을 하는데 행정소송법은 객관식을 어제 끝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또 객관식 강의 들으시면 차원 숨 쉬는 곳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019년도 이 상법 기출문제 해설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난도 차이는 이 두 개가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그치 난이도가 굉장히 그치 예전보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법하고 민법하고의 형평 문제 때문일 거예요.
또는 혹시 그런 부분이 이제 상법을 선택했는데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상법 기출문제 해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두 강의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할 생각이에요. 잘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저는 이제 복사해서 저희 이슈천닷컴의 홈페이지 가면 이 복사된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천닷컴에 오셔서 그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해설에 대해서 다운을 그죠? 받으시고 정리를 하시고요. 또 이제 작년에 객관식상법도 그죠?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다 넣어드릴까요? 오늘 수업한 걸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이제 지금부터 풀고 가서 좀 정리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세무사 상법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 범위는 혹시 회사편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편에서 이제 시험의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 경향을 본다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상법책을 워낙 오랫동안 썼으니까 회사법의 이제 개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총칙 나오게 될 겁니다. 2장이 뭐가 됩니까? 주식회사의 그죠? 설립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3장이 뭡니까? 주식과 주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주식회사의 뭐에 대한 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5장이 뭐가 됩니까? 자본금의 그죠? 변동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6장이 뭐예요? 주식회사의 기타 제도가 이제 회사의 뭐 기타 제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기타 제도에서는 회계 관련된 제도하고 그죠? 또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사채 관련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 보면 상장회사 특례하고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6장이 이렇게 되고 7장이 뭐가 됩니까? 회사의 구조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구조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고 그죠? 8장이 뭐가 돼요? 그 밖에 회사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명회사 다시 한번 그죠? 합자회사 또 유한책임회사 유한 책임회사 또 그죠? 유한회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출제 경향을 보면 총칙에서는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식회사 설립도 3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화 주주는 한 6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주식회사의 기간은 뭐 10문제에서 한 10서너 문제 이 정도가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본금의 변동은 통상 2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주식회사의 기타 주주는 아마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회사의 구조 변동도 2에서 3문제 이 정도가 이제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 요즘은 이제 한명합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이쪽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출제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실 때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이제부터는 뭐라 하셔야 되냐면 크게 보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법은 공부할 때 법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큰 덩어리와 용어와 구조를 잘 공부하는가. 세법도 마찬가지야. 근데 회계학원 세법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치?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필패예요, 필패. 그래서 제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당연히 이제 2대 주제가 있다면 주식과 주주하고 주식회사의 기관 쪽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은 상법에서는 최소 몇 점 맞아야 되니까 90점은 맞아야 될 거예요. 플러스 정도 맞으시도록 하시고, 그죠? 저희 수업 들으시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제 다운 받으신 것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문풀로 가서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온, 상법상 회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상법상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상법상 회사는 뭐 5가지가 존재하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9조부터 출제를 할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네요. 1번 갑시다. 상법상 회사라면 상행이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법인을 말하죠. 오케이. 사단성은 빠져
있죠. 그죠? 사단이라는 말에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다. 2번 상법상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그지?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개의 종류로 나누죠. 3번 상법상 회사의 주소는 당연히 어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겠죠. 그죠? 자, 4번 지점이 있는 회사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지점 설립을 하더라도 항상 뭐가 됩니까? 본점 소재지가 항상 기준이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점 소재는 주식회사에서 정관의 절대적 계상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역시 나머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점 소재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뭐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5번 틀린 질문이 됐지. 그러니까 지점 소재자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본점 소재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뭐가 된다? 설립이 된다는 말이에요. 설립 등기는 뭐가 될까요? 그치? 국가가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치? 인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5번. 그치?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죠. 다만 무한 책임 사원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 2번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2번 보시죠.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식회사 정관에 대해서 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식회사의 정관은 역시 첫 번째 정리할 게 뭐다? 절제적 계상을 정리해야 되겠지. 그럼 1번 뭐다? 목적. 2번 상호. 3번 그치?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4번 그치?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주의 금액. 또 5번 설립 시 발행 주식수. 그치? 6번 본점 소재. 그치? 또 7번 그치? 회사 공고를 하는 방법. 8번 그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그치? 정관의 절대 계상이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서 정관이 그치?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지 않겠어요. 자, 1번 가서 정리합시다. 옳은 것은 나왔으니까 옳은 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1번 수인의 발기인 회사를 설립합니다. 정관 작성 시 뭐예요? 발기인 전원이 김영란을 서명해야 되겠지. 대표 발기인이 김영란을 서명하는 게 절대 아니지. 2번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입니다. 뭐가 됐어? 자, 현물 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발기인 보수, 특별히 얘네들은 변태 설립사항이 됐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뭐다? 상대적 계상이 되는 겁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뭐 발기인은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이사비계로 정할 수 있다. 전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야. 발기인의 보수는 반드시 정관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야. 3번 정관에 정함이 없을 경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발기인 전원 동일해야 되겠지. 근데 과반수 동일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네. 4번 모든 주식회사의 설립 시. 자, 4번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주식회사다 아니죠. 자, 이 말에서 이제 이미 픽이 나와 있어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자, 일반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겠죠.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인 구분 기준이 뭐 있어요? 소규모 주식회사하고 그죠? 주식회사하고 혹시 그 외 일반 주식회사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소규모 주식회사는 뭐가 될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혹시 미만이 주식회사의 경우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발기설립시예요. 발기설립시에는 정관에 대한 공정인증 의무를 면제한다. 금융기관에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대한 공정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두 가지 제약에 대해서 잘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면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정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됐지. 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공정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5번 주식회사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정관으로 정해야 되죠. 또 주주명부를 작성을 할 때도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됐네요. 자, 3번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시죠. 자,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상법상 주식회사에 뭐가 나왔어요? 그죠? 주금 납입이 나왔네요. 그럼 주금 납입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각도가 있을 것이. 하나는 언제? 주식회사의 설립 시, 또 하나는 신주 발행 시. 이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설립 시의 주금 납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 뭐예요? 그죠? 신주 발행 시의 주금 납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따져가면 되지 않겠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상법상 주기사 죽음 납입 시 죽음 납입에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가 죽음을 가장 납입했답니다. 당연히 뭐가서 납입 가장죄로 형사처벌을 받겠죠. 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됐죠. 자, 납입 가장죄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 2번 죽음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해서 납입에 부실이 있거나 그 금액에 반하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대응하지 못하죠. 자, 뭐가 됩니까? 금융기관과 통모 가장 납입을 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역시 역시 반환을 해달라 하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야. 이 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3번 회사 성립 주식 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답니다. 그때 주식회 설립 시에는 당연히 뭐를 그치? 납입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죠.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기인의 자 뭐다 납입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때 발기인의 납입담보 책임은 발기인이 뭘해서 지는 것이야? 연대에서 납입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사감사는 개입할 여지가 없겠지. 틀린 질문이 됐네. 4번 상법 발기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모집 설립 시에도 전액 납입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옳은 질문이 됐네. 5번 주식회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보자마자 가장 납입이 되겠지. 자, 대부분 판례는 뭐다? 가장 납입도 죽음 납입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음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옳은 질문이 됐죠. 3번은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4번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아시죠? 상법상 모집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인수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역시 상법상 주식회사에 뭐가 나왔어? 역시 자 모집 설립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모집 설립 시에 이제 여러분들 모집 설립 시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될까? 역시 당연히 이제 창립총회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변태 설립 상황을 끼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겠죠. 자 1번 갑시다. 주식인수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주식청약서 두 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당연히 기명단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립총회에서는 항상 의결정수 정리하셔야 돼요. 인수된 주식총수의 얼마? 3분의 2 이상이며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되는 것이다. 이거 꼭 주의를 하고 가셔야 돼. 자 옳은 지문이 되네. 2번 창립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해야 되겠죠. 3번 주식인수인 주식청약상 납입기일 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될까? 모집 설립 시에는 역시 실권 예고부 최고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실권 예고부 최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그게 얼마가 됩니까? 역시 최고 절차를 거치는데 약 2주간 동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지문이 됐죠. 4번 주식 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에 따라서 당연히 인수가액 납입할 의무를 지겠죠. 5번 창립총에서 변태 설립 사항이 혹시 부당하다고 인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모집 설립 시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한 설립 사항에 대한 것이 자, 뭐 해달라, 혹시, 조사 조치를, 혹시, 청구할 때는 당연히 누구한테 법원에 청구해야 되겠죠. 그때는 누가 한다? 창립총회가 누구한테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4번도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체크를 하세요. 자, 5번,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 보자마자 뭐가 됐어? 주식회사 설립하자는 역시 객관적 무효사 를 원인으로 한 설립 무효에서만 인정이 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 설립하자는 뭐밖에 없다? 설립 무효에서밖에 없다. 역시 자 랩하도록 할까요? 주주이사감사에 한해서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역시 설립 무효 확정 판결이 나게 됩니다. 판결을 얻은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모든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다. 또 불소급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지. 그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는 것. 주주이사감사 회사 채권자는 절대 설립무효소의 소재이권자가 아니야. 다시 한번 주주이사감사에 한해서 언제 성립한 날부터 2년 내 성립한 날은 설립 등기를 말하는 것이야. 니은도 틀린 지문이네. 또 오로지 설립무효에서만 인정되니까 설립 취소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역시 기억 니은 디귿이 틀린 지문이 됐네. 리을 갑시다. 설립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죠. 확정 판결 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제3자 간의 권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얘는 뭐를 표현하고 있는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6번 가서 이제 문제를 정리합시다. 뭐라고 나왔어? 발기인의 그죠?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네요. 자, 발기인의 책임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자,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했답니다. 당연히 발기인은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그럼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뭐가 있다? 역시 첫 번째는 역시 성립 시 책임과 불성립 책임인데 역시 크게 본다면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자본 충실 책임하고 그렇죠? 또 뭐로 나눌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으로 나눌 수가 있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다시 한번 뭐다?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를 하게 된다. 역시 또 하나 자본 충실 책임 뭐 있다? 인수담보 책임과 납입담보 책임이 있다. 역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인수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주주는 누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당연히 역시 인수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거지만 납입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에 기존의 주식 인수인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발기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역시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임무해태가 되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악의중과실 임무해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끄집어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대표성을 통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 주주 전원동의로 혹시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책임 면제는 여기는 안 되는 것이다. 역시 책임 면제는 여기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는 되는 것이다. 여기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할 내용이 될 것이야. 1번 갑시다.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관해서 그 임무를 해태했답니다.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서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2번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어요. 그때는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겠죠. 인수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야. 3번 발기인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임무를 해태했답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나왔겠죠. 4번 회사가 성립하지 못했답니다. 당연히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연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불성립 책임이 됐죠. 자, 5번 모집 설립 시에 변태 설립상이 부당하다고 인정돼 변경이 됐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당연히 발기인은 임무해태가 됐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번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주주명부는 뭐예요? 당연히 이메일 주소 적어야 되겠죠. 자, 2번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겠죠. 자, 7번 주주명부에서 이제 여러분 시험 2018년도에 역시 자 뭐가 나왔어요? 판례 이제 변경이 있었죠.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 이 판례 변경이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자 뭐가 됩니까? 주주 명부상 뭐만이 명부상 역시 명부상 주주만이 뭐 할 수 있다. 역시 회사에 그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 실질 주주가 역시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니에요. 그때는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오로지 주주 명부상 주주만이 역시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회사도 누구한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만 뭐 할 수 있다. 권리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지. 자, 3번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있답니다. 오케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에게 주주권을 인정하나 절대 아니야. 회사는 권리 인정을 오로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지문이 됐죠. 자, 4번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해서 회사의 본점에 비치해야 되겠죠. 명의계스대리인을 둔 경우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계스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겠지. 옳은 지문이 됐네. 자, 5번 명의계스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했답니다. 그치? 주주명부에 기재를 한 것과 동일한 요령이 있겠죠. 그래서 자 7번 괜찮습니다. 7번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이 판례 변경에 대한 부분을 흡수했냐 흡수하지 않았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8번 가서 이제 정리합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주식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상법상 주식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명주식만 인정이 되죠. 기명주식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인정되지 않아? 무기명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정리하시고 기명 주식을 다시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다?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비를 좀 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하면 되겠지. 액면은 뭐 최소 100원 이상, 무액면은 1원 이상이면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세요. 자,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주식회사는 기명 주식과 무기명 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있나? 절대 무기명 주식은 존재하지
유리하지 않은가. 또 하나 액면과 무액면도 뭐 할 수 없다는가, 공존할 수 없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될 거야. 그러니까 1번이 곧바로 틀린 지문이네. 2번 액면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해야 되겠죠.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3번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당연히 타인과 연대해서 납입할 책임이 있겠죠. 4번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하도록 책임을 지겠죠.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 유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5번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했답니다. 그때는 권리 행사자 1인을 정해야 되겠죠. 그치? 자, 분할 소인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8번 아주 쉬운 문제네요. 자, 9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놔야 될 내용입니다. 뭐가 있나요? 혹시? 자, 9번은 주식량도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 자, 상법상 주식량도의 제한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각도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뭐가 있나? 법률에 의한 제한이 하나 존재하고,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오케이? 정관 규정에 의한 주식량도 제한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제한은 이제 뭐가 있어요? 그죠? 자, 권리주 양도 제한, 주권발행자 주식량도 제한, 자회사의 무회사 입식 취득금지,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정관 규정에 의한 주식량도 제한은 뭐다? 제한만 가능하지 절대 금지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지. 그래서 9번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문제예요. 자, 1번 가서 정리합시다. 상법상 주식량도 제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네. 자, 상법상 자본금총이 15금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식량도를 제한했답니다. 당연히 자, 정관 규정이나 주식량도 제한은 당연히 뭘 얻어야 돼요? 주식량도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자본금 총액이 15금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회에 갖추지 않죠. 왜?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다? 이 이사회 승인은 누구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주총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사에게 승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총에 있다. 2번 정관으로 주식량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식량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죠. 옳은 지문이 됐네요. 그치? 뭐만 가능하다? 제한만 가능하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금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3번 주주들 사이 주식량도를 일부 제한한 내용의 약정을 했답니다. 당사자 간의 효력이 인정되죠. 왜? 채권계약이니까. 그러나 회사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그럼 뭐다? 당사자 사이에서 뭐 효력이 인정된다. 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4번 정관규정에 의해서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에 대한 양도 승인 청구를 누가 하는 것이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하는 것이야. 절대 양도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치? 이 부분은 양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명채권 양도 효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5번 정관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 이사회가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했답니다. 그 경우에 뭐다? 매수 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없다면 법원의 결정 가액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야.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하세요.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10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0번 가서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왼쪽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그죠? 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가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꽤 어려운 주제가 나왔어요. 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무엇이다? 기존 회사가 포괄적 뭡니까? 교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자, 뭐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 간 뭐 하는 것이다? 회사 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뭐다? 완전 모자 회사 관계를 만드는 완전 모자 회사 관계를 만드는 모자 회사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모자 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뭐가 된다? 구조 변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주식 교환 계약서의 작성, 주식 교환 계약서 등의 공시, 또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한 승인, 채권자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오케이? 그리고 주식의 교환 절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기를 한다는 것.
거예요. 그때 교환 등기는 완전 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변경 등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효력 발생은 주식 교환의 날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6가지, 5가지 정도의 역시 교환 절차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는 뭐를 여러분들 정리해야 돼? 간이 교환하고, 그죠? 소규모 교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어디서 이제 공부하고 오셔야 되면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에서 끄져와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뭐예요? 역시 이 교환의 절차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는 주식 매수 청권 반대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10번도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인데 답은 여기서 만들었어요. 간이 소규모에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라도 말할 수 있어. 반대주의 주식 매수 청권 행사할 수 있지. 옳은 지문이 됐네요. 자, 2번 주식 교환 무효에서는 완전 무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 소유 지방 법원의 관할에 속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3번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답니다. 그때는 뭘 할 수 있어요? 간이 교환을 할 수도 있죠. 그때는 뭐를 주총 결의를 뭐로 대체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이사회 결의로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나? 주총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는 것이, 즉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야. 틀린 지문이 됐지. 자, 4번 소규모 주식 교환의 경우 완전 무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뭐였어요? 그죠? 자, 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규모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했답니다. 주식 교환을 할 수가 없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5번 주식 교환에서 완전 무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 교환 전에 취임한 이사입니다. 주식 교환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식 교환을 최초로 들어야 하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 퇴임하는 걸로 보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도 그럭저럭 괜찮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11번은 최근 판례를 가지고 출제를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1번은 뭐에 대해서 출제했나요? 자, 상법상 종류주식하고, 그죠? 종류주식하고, 그죠? 또 뭐를 가지고 출제했냐면 종류주의총회를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종류주식은 뭐가 됩니까? 정관에 의해서 이익배당, 잔여예산 분배, 의결권의 배제, 또 상환 또는 전환, 또 그죠? 상환 또는 전환에 있어서 보통 주하는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류주식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 그 중에 이제 핵심은 뭐가 됩니까?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식도, 상환에 관한 종류식도, 전환에 관한 종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될 거예요. 그죠? 전환 종류식 등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종류총은 뭐가 됩니까? 혹시 종류식이 발행된 경우에 그들만의 총회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혹시 종류총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항상 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종류식의 주주에게 핵심, 종류 주식의 핵심, 주식의 누구에게? 주주에게 뭐가 있는 경우? 손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핵심 작동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11번도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1번도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회사가 종류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종류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되겠죠. 오케이. 또 하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 2번 어느 종류의 주식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리한 면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종류식의 주주에게 손해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손해 염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종류총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근데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3번 어느 종류 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그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후 위 종류식의 결의에 아직 하자가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종류총회는 별도의 독립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주총 결의에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총 결의 효력까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상법할 때도 맨날 가르쳤던 내용이지,
4번 회사가 종식을 발행한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신주의 인수, 주식의 소가, 분할 등에 있어서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유총 결의는 어디하고 똑같아요? 역시 결의 요건은 주총 특별결의하고 똑같다. 역시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며 역시 이상이며 또 3분의 1 이상의 역시 3분의 1 이상의 다수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옳은 지문이 됐죠. 그래서 11번 괜찮은 문제고 최근 판례까지 여러분들 정리한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이제는 12번 가서 정리합시다. 자, 12번은 어떤 문제예요? 주총결의 하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주총결의 하자에서는 어떤 소가 있나? 취소소, 또 무효소, 또 부존재, 혹시 또 뭐가 있나요? 혹시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결의 취소소, 자 변경의 소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혹시 중심이 되는 거 뭐가 될까? 이 취소의 소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지. 자 천천히가 정리합시다. 주총결의 취소의 소, 주총결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은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결의 취소의 소는 재량기 갖고 인정이 되지. 자 2번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나? 당연히 뭐가 됩니까? 직권으로 담보 제공 명령은 안 되고 회사의 뭐에 의해서만 청구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만 뭐 할 수 있다. 혹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담보 제공 명령이 혹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질문이 됐지. 직권이 아니야. 3번 주총결의 취소의 경우 원고가 승소 판결 일어났답니다. 그럼 대수적 효력이다. 그리고 소급표가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죠. 4번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됐답니다. 상이 본점과 지점 소지에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5번 주주총 결의 취소의 소가 부존재의 소와 함께 제기됐을 그대로 병합 심리를 하는 것이야. 자 심리는 뭐다? 공식적으로 그죠. 자 소제기 요건 등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때 소송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그지. 자 여러 가지 유사한 소송이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말할 수 있어. 하나로 심리를 할 수 있어요. 걔를 뭐라고 했나? 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이제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는 관련 청구 소송은 어디에? 취소송의 병합에서 하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13번 문제는 풀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나왔어?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이 나왔어. 그치? 근데 주식 매수 선택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될까? 자, 주식 매수 선택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혹시 상장 회사냐, 비상장 회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면 비상장 회사라면 혹시 비상장 회사의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면 그죠? 자, 한도가 발행주 총세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정관규정과 주총 특별규로 그죠? 발행하는 것이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마다 법적 성격이 형성권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또 주식 매수 선택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자, 상속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만, 혹시, 자, 양도나, 혹시, 또는 입질은, 혹시, 입질은 뭐예요? 담보 제공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주식 매수 선택권은 생사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이 한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지 않겠어요? 자, 갑시다. 비상장 회사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상장 회사는 어떻게 돼? 발행주 총세 100분의 20까지 발행할 수 있다. 관계회사 임직원에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13번에 기억합시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를 위해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식은 회사의 발행주 총세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겠죠. 옳은 점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양도할 수 있나? 양도할 수 없어. 또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했어. 그때 상속은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점이 된 거야. 니은 틀린 점은 지금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 선택권에 관한 주총 결의로부터 최소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되겠지. 자, 리얼 이사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뭐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지. 또 대주주, 발행주 총세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와 그 직계 좀비속 등도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유는 이 주식매수 선택권은 어떤 목적에서 부여가 되니까
동기부여 취지에서 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가 나왔네요. 14번은 뭐가 나왔어? 집에, 그죠? 주주의, 뭐, 소수주식의, 소수주의 주식의 강제 매수제도가 나왔어요. 자, 이때 이제 지배주의 소수주식에 대한 강제 매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 지배주가 되기 위해서는 발행유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뭐로 가져야 돼요? 오케이? 자기의 계산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지. 지배주는 뭐 할 수 있어?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소수주는 뭐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 역시 크게 본다면 지배주주의 뭐하고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하고 매도 그죠? 청구권하고 그치? 소수주주의 뭐가 존재한다. 그치?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두 개의 권리가 병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권리는 뭐다? 형성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때는 당연히 주총결의에 의해서 역시 정리하는 것이고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작동을 하는 것이야. 그리고 소수의 주식 매수 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잡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자, 봅시다. 14번 가서 상법상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 누가 있어요? 갑이라는 자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치? 갑이라는 자가 존재했대요. 자, 갑의 매도 청구권 행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이쪽만 이제 출제를 했네요. 오케이? 당연히 매도 청구권은 뭐 이사회 결혼할 수 없고, 그죠? 주총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1번 갑은 A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소수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에 매도를 청구할 수 있겠죠. 갑이 매도 청구를 할 때는 뭐 주총결의가 있어야 되지. 그치? 미리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주총결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절대 뭐는 이사회에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번 갑의 매도 청구를 받은 소수는 매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갑에게 주식을 매도해야 되겠죠. 자, 4번 법원이 갑의 매도 청구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 결정했답니다. A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해서 공정한 가액으로 신청하면 되겠죠. 5번 갑의 매도 청구권 행사 시 그 매매 가액을 지급받을 주주가 소수주가 수령을 거부했답니다. 그때는 공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공탁한 날에 이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지배주주의 소수의 강제 매수 중에서 이쪽을 가지고 출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15번 문제 가서 좀 풀도록 합시다. 자, 보자마자 뭐가 나왔어? 주식에 뭐가 나왔나? 전자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전자등록이라는 건 뭘까요? 오케이? 주식의 액시 무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무권화라는 말은 뭐예요? 주권을 없애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권 발행을 대체해버리는 걸 뭐다? 주식의 전자등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근거는 뭐가 있어야 될까? 그치? 정관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주권에 적용되는 모든 효력이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의 전자등록부에 전자등록을 하게 되면 뭐한다? 명의개설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할 것이고 주권의 선의취득도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15번 갑시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겠지. 자, 2번 회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전자등록할 수 있겠죠. 옳은 지문이 됐네.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지는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겠지.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경우에도 뭐는 선의취득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지. 인정되지 않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지. 5번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전자등록도 공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수정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끝. 그지? 이렇게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번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한번 가시죠. 16번은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보세요. 그죠? 쉽죠? 이 정도는 공부를 해서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어야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그렇지 않고 대충 뭐 판례라고 뭐 판결문 번호나 외우고 그런 거나 가르치고, 그치? 빠가사리들이야. 그치? 16번 가서 이제 주식의 병합과 분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16번입니다. 주식의 뭐에 대해서 나왔나요? 병합과, 그치? 분할에 대해서 나왔네. 주식의 분할에 대해서 나왔네. 이때는 이제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단주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주식의 병합은 주로 뭐하고, 그죠? 자본금 감사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주식의 분할을 하더라도 액면은 얼마? 그치? 액면은 무조건 100원 이상이야
되고, 그죠? 또 하나 이제 이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역시 단주에 대한 처리 문제 나오지 않겠어요? 거래소 시세가 되면 거래소를 통해서 경매하고, 시세가 없다면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을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출제를 했겠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6번 여러분들이 뭐 자주 보는 주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정비하세요. 주식의 병합과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의 병합 시 단주가 발생했답니다. 단주에 대해서 발행한 신주를 경매해서 각 주수에 따라서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죠. 거래소에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하고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봐서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겠지. 옳은 질문. 2번 주식 병합이 결손 보존을 위한 자본 감소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2번 질문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결손 보존 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드시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결손 보존 감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총 특별결의 거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채권자 보존 절차 거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총 뭐에 의해서 보통결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오케이? 보통결의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정리하시고, 또 하나 채권자 보호 절차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이익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갑시다. 주식병합이 결손 보존을 위한 자본 감소의 방법으로 이용됐답니다. 채권자 이의 절차 거칠 필요가 없죠. 이미 끝났잖아. 역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당연히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되겠죠. 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는 또 실권자에게는 통지해야 되겠지. 자, 4번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이 있는 때는 이로 인해서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해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 됐겠죠. 5번이 하나 빠졌네.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17번 나왔네요. 17번 뭐라고 나왔나? 어떤 주제인가? 상법상 준법 지원입니다. 준법 지원인은 여러분이 꼭 뭐하고 같이 이해하셔야 돼? 준법 감시하고 같이 준법 감시제도하고 제도하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준법 감시 제도라고 이야기하나요? 준법 감시제도와 준법 지원인은 둘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준법 지원인과 준법 감시제도 설치 의무가 부여된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당연히 뭡니까? 상장회사로서 뭐가 됩니까? 그죠? 자산총액이 얼마? 5천억 이상인 5천억 이상인 상장회사에서 두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준법 지원인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 이런 것들 나오고, 준법 지원인의 비밀 유지 등등등이 나오겠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준법 지원인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해임권은 무조건 이 사회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준법 지원인은 무조건 해야 돼요. 오케이? 상근이어야 됩니다. 그치? 상근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7번 가시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준법 지원인은 준법 통지기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당연히 이 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2번 준법 지원인은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겠지.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 통제 기준 또는 준법 감시를 둬야 되는 상장 회사는 당연히 중첩에 두를 필요는 없죠. 왜?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3번 준법 지원인은 비상근 절대 안 돼. 상근이 강제되어 있다는 것이야. 또 회사 내 다른 업무 중 자신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 안 되죠. 자, 5번 최근 사람들만 자산총액 5천 이상의 상장 회사가 설치가 강제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길에서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래서 상근이 강제되어 있다는 거 정리합시다. 자, 18번 가서 문제를 풀도록 하시죠. 비상장 회사의 집행임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집행임원이 집행임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대표이사와 중복해서 둘 수가 없다. 대표이사와 절대 중복 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아마 2년을 초과할 수 없을 거예요. 2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두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대표 집행임원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자, 18번 가서 문제 풉시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번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서 이사회에 제출해서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겠죠. 3번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회를 주관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장을 둬야 되겠죠. 자, 4번 그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됐답니다. 주 총결로 대표 집행임원을 선임하나 당연히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틀린 질문이 됐죠. 5번 이사는 대표 집행임원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의 업무에 관해서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19번 가서 정리합시다. 19번 한번 보시죠.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사회에서 항상 볼 때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요? 이사회 의사록까지 나오죠. 의사록의 공시등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3인 이상의 이사가 구성되는 것이 주식회사에서 뭐예요? 설치가 강제되는 필요 상설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소집권자예요. 소집권자는 절대 대표이사가 아니라 뭐다? 각 이사다.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 정리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대표이사 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나? 틀린 질문이지. 각 이사가 소집권자야. 자, 두 번째, 회사는 주총결의로 회사를 대표이사를 정하나? 대표이사를 정하는 것도 뭐야? 이사회 결의가 되는 것이야. 3번,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4번,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이사회 의사록이 나왔어요. 그치? 이사회 의사록에는 누가 김영란에 서명을 하나? 출석한 이사와 감사 전원이 하는 거야. 출석 이사와 누가 하는 것이다. 감사 전원이 김영란인 전원이 그치? 김영란 또는 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틀린 질문이 됐죠. 5번 주주는 영업시간 외에는 이사회 의사록에 열람을 청구할 수 없죠.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에 열람 청구는 누구만 가능하? 주주만 가능하다. 그래서 열람 청구는 오로지 주주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자의 열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역시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20번 가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시죠.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제 이사의 책임 한번 가서 정리합시다. 이사의 책임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회사에 대한 책임.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다시 뭐로 나눌 수 있다. 역시 자본 충실 책임. 역시 또 하나 뭐 있다?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이때 자본 충실 책임은 뭐 받겠다? 인수담보 책임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인수담보 책임만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마다 임무해태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다. 이때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경영 판단의 법칙 같은 게 문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세무사 시험은 판례보다는 조문 중심으로 출제되니까 가볍게 문제를 좀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이사가 고의 또는 고의로 법령에 위반 행위를 해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뭐 주주 전원 동의로 면제할 수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한다. 주홍주주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옳은 질문. 자, 2번 회사는 이사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답니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자 뭐예요? 감경 규정 또는 면제 규정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또 하나는 뭐다? 경업 피지 의무 등에 위반한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충돌 방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나 이익충돌 방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고의나 뭐가 있는 경우 중과실 있는 경우에는 자 뭐가 되지 않는다.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됐죠. 4번 정기총회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부정행위는 면제되지 않는가? 맨날 이거 내더라. 그치? 자, 4번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어요. 그죠?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겠죠. 옳은 질문이 됐네요. 5번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상무 명칭을 사용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입니다. 상법상 이사로 보겠죠. 왜? 업무 집행 관리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20번도 이사의 책임에 대한 문제로 그럭저럭 괜찮은데 문제는 답을 너무 쉽게 냈어요. 오히려 이제 1번
1번 시, 2번 지문 시, 또 그죠? 자, 5번 지문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20문제를 풀었어요. 20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치? 자, 상법 조그만 공부를 잘하면 참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40문제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일단은 쉬었다가 나머지 20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